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오늘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송부함에 따라 곧 재판부도 배당될 전망입니다.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된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의 향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편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하고 내란 혐의 재판과 변론 병합을 신청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 속보를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반발 속에 지금 통과가 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법사 소위에 회부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회부가 돼서 이 법률안이 통과된 후에 발효가 된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그 발효가 되었을 때 그 해당 이 법이 통과된 개정법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이 소급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시점 이후로부터 장래유라고 하는데 이후로부터만 이 효력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아마 결정이 될 텐데요. 아마 민주당에선 지금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한 부분은 결국 이재명 후보가 향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을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 과연 이제 정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진행이 될 것이냐 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지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개정안에 담겨 있는 내용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발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후에 굉장히 또 빠르게 속도감 있게 여러 가지 관련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대법원이 사건 기록을 이제 서울고법에 다시 송부를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관련한 내용 다룰 때도 전원합의체에서도 속도가 평소와는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많이 짚어봤었는데 하루 만에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송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이 있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 원심법원으로 기록을 되돌려보내는데 통상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원심법원으로 이제 소송 기록을 이제 보내본 건데 아마 대법원이 어제 판결을 하면서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는 이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속히 좀 해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역설을 했는데 그런 태도에 비추어서 이 소송 기록 송부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시점이 좀 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원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이제 후보자의 발언이 있을 때 발언 하나하나를 잘라서 허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했고 허위인지 여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해석이 있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하는 이유 자체가 유권자들의 알 권리라든지 유권자들의 이제 선거와 관련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분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김문기 씨와 이 교유가 관계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제시를 해서 함께 있는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조작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원심은 이 문장 하나하나를 끊어서 조작되었다라는 의미에는 사진이 조작되었다라는 의미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고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고 대법원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질문이 나온 정황이나 상황을 봤을 때는 이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이 부분이 주된 쟁점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때 조작되었다라는 말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허위 사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서 궁금해지는 게 어쨌든 대법원이 파기를 하고 다시 환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유죄 선고는 하지만 형량만 이제 정해지는 겁니까? 사실 후자가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의 의미를 크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이유로 잘못됐으니 위법하니 다시 너희들이 정정을 해서 판결을 해 이런 취지로 돌려보내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는 기속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하급심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려간 이제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는 대법원의 취지대로 이제 유죄로 선고를 해야 되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양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양형에 대해서는 재량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서울고법이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소송 기록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도 곧 배당이 될 걸로 보이는데 서울고법 형사 7부 배당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법원 내규상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는 이 재판부는 이전에 했던 재판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전의 재판부는 제외하고 그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가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형사 2부, 6부, 7부 세 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전에 항소심 판결을 맡았던 게 형사 6부인데요. 형사 6부의 대리부가 형사 7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형사 7부에 배정되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에 대해서 짚어봤고 그렇다면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도대체 그러면 어느 정도나 걸릴 것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서류 접수까지 뭐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나 걸리는 겁니까? 사실은 그게 어디서 얼마나 더 쟁점이 다시 다루어지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단 파기환송심은 원심이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뭐 대법원에서 소송 기록이 접수가 되었다는 통지라든지 아니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다라든지 이런 절차는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재판이 다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재판 절차는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첫 기일에 바로 선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재판 절차 한 번, 선고 절차까지 한 번은 최소 2번의 기일은 잡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기일을 잡았을 때는 피고인의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언제 재판 기일이 잡혔다라는 걸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통지 같은 경우는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만약에 통지 절차가 좀 늦어지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통지를 잘 받지 않거나 했을 땐 사실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 지금 재판은 2번 열려야 되고 재판 열릴 때마다 이 소송 언제 재판이 열린다는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물리적으로만 따졌을 때도 사실상 한 달 이상 소요가 된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사실 이렇게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 전에 판결이 나올지 말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 이재명 후보가 또 재상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의 취지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 취지대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이 파기환송심의 판결도 위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상고가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또 대법원에서 이번에 지적하지 않은 사유를 가지고 이 피고인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상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재상고라고 하거든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이유로 해서 재상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확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의 사유로 사실 다시 한번 다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해당 판결이 확정되는 데까지는 시일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파기환송심에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증거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판결이 뒤집히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판결에 이제 기속이 되는데 이걸 달리 말하면 대법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속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나머지 외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떠한 새로운 증거가 등장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실관계가 제시가 된다라고 하면 그걸 토대로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만약에 검찰이 다시 재상고를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또 피고인의 입장에서 재상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무한히 좀 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그럼, 판을 바꿀 만한 새로운 증거가 등장해서
파기환송심에서 만약에 무죄를 선고받으면 대법원이 이에 대해서 다시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네. 원심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법원도 해당 이 판결이 잘못됐는지 옳은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통상적으로는 재상고를 했을 때 이 대법원이 취지대로 판결하지 취지대로 하지 않은 판결이 아닌 이상 네. 사실상 재상고가 인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상당히 참 절차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법원이 어제 유죄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을 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대한 별다른 해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속보와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 뭐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저희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고 앞서 저희가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도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대통령은 재직 도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내용이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이지 않겠습니까? 대법이 언급을 할까 말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결국 언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좀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법원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빠른 판단을 했던 거는 선거를 앞두고 좀 혼란을 좀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사법부가 정치에 관여한다라는 인상을 주지 않겠다. 그런 의도가 좀 읽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고 재상고 절차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에 이제 출마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당선이 되었을 때 그럼 기존의 재판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 네. 대법원도 이런 논란이 일 거라는 거를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내놓지 않은 이유는 예. 아직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게 아니고요. 또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 헌법 제84조가 쟁점이 아니었거든요. 예. 지금 아직 당선도 되지 않았고 지금 쟁점도 아닌 사안에서 대법원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해석을 하면 오히려 그 자체로 이 사법부가 정치에 관여한다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이제 좀 자제하고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상을 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해석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불소추 특권에서 그 소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만약에 소추를 사전 뜻대로 형사 기소에 국한해서 보는 견해에서는 이미 기소를 한 기존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당선이 되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 출석을 해야 한다는 의미고, 근데 법조계에서는 소추를 기소 이후 공소 유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관점도 적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엇갈리는 건가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선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례가 없기 때문에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소추라는 용어가요. 통상적으로 이 법률계에서 실제 실무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예요. 보통 기소 아니면 공소제기 이렇게 사용을 하지 소추라는 말은 사실은 헌법이라든지 법전에만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실무상하고 좀 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지금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예. 만약에 불소추 특권이 뭐 공소제기 되지 않는다, 기소되지 않는다 이런 이렇게 좀 명확한 용어로 사용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논란이 아닐 텐데 예.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추라는 개념에 기소만 의미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검찰의 이 역할에는 공소제기가 기소뿐만이 아니라 공소유지도 포함된다라고 포함이 된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예. 근데 공소유지라는 거는 결국 재판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소추라는 의미에는 재판도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헌법에서도 소추란 말과 심판이란 말을 좀 별개로 씁니다. 그러니까는 국회가 공직자를 탄핵 심판 절차에 회부하는 걸 탄핵 소추한다라고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헌법재판소가 해당 판결을 하는 거를 탄핵 심판으로 되어 있어서 헌법상에서도 소추는 어떻게 보면은 기소 제기하는 거, 공소 제기하는 것만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걸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앞서 언급해 주신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저희가 계속 가정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경우에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기존의 형사재판이 그러면 계속될지 아니면 멈출지에 대해도 관심인데 그저께였습니다. 지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같은 경우에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 대법원이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개별 재판부의 재판을 어떻게 운영을 하라고 지시를 내릴 수 있냐라고 묻자 할 수 없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가까이의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재판을 할지 말지는? 네, 그 할 수 없다라는 말이 그게 원래 맞는 게요. 예. 모든 법관은 독립되어서 이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까 판결로 인해서 기속력이 부여되는 것 외에는 재판 절차라든지 진행과 관련해서 모든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재판들 같은 경우는 각 재판부가 과연 이거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를 각자 재량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뭐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재판부 같은 경우는 재판을 중단을 할 것이고요. 아니면 소추는 기소만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재판부는 계속 재판을 진행을 할 텐데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기소까지만 포함이 된다라고 해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을 때 해당 재판부를 대상으로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거는 이 국가기관 간의 뭐 권한의 존부나 아니면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개별 재판부에서 의견이 달라서 만약에 논란이 발생했을 때 짚어주신 부분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건데 결정이 나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재판부에서 바로 다 따라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 그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렇게 기속력이 있거나 반드시 예. 따라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재판부 사법부에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정을 그거를 위반을 한다 하면 그거를 어기고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에 대한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소추의 의미에는 재판까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만약에 해석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부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이렇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검찰이 어제 윤 전 대통령을 직권 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추가 기소가 가능했던 건 윤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된 이후에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내란죄의 경우에는 지난 1월 26일에 이미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직권남용죄는 이제서야 이제 기소를 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되는 거는 내란죄 그리고 외환죄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수 없다가 이제 파면 후에 이제 자연인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이 기소를 한 겁니다. 예, 지금 그리고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구속 기소도 아닌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1월에 어쨌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내란죄와 별도로 어쨌든 직권남용 을 추가 기소한 배경도 궁금하고 더 이상 뭐 별도의 조사를 할 필요도 없다라고 검찰이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하나의 사실관계에서는 적용될 수 있는 법조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 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서 군인과 경찰들을 뭐 선관이나 국회에다가 점거를 시켰다라는 이런 행위인데 이거를 헌법적으로 해석하면 헌법을 문란하게 한 내란죄에 해당이 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군인들과 경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라는 부분에서 직권남용죄가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쟁점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증거들도 모두 통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란죄 같은 경우는 이미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관련 증거들도 이미 다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추가 뭐 수사라든지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또 검찰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변론 병합을 신청해서 같이 심리를 해달라는 입장인데 이것 또한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관계도 동일하고 그런데 내란죄 재판에서 이미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좀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병합을 해서 진행을 해달라 이렇게 검찰이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럼 재판부가 그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도 소송
소송 경제상 굳이 이렇게 좀 큰 사건들 그리고 쟁점도 많고 관련된 증거도 많은 사건들을 여러 재판부에다가 배정을 해가지고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국가의 공권력인데 공권력 낭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오히려 신속하게 심리를 하는 게 다른 국가 경제라든지 다른 뭐 사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병합 심리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후에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데 추가 기소한 후에도 어쨌든 계속해서 특수본 체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나 비상계엄 당시에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뭐 고발 사건 등에 대한 수사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이제 앞으로는 그럼 어떤 절차,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나가는 겁니까? 일단 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고발도 많았고요. 뭐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 많은데 지금 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윤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었기 때문에 파면으로 인해서 다른 형사 절차나 형사 수사 같은 게 좀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해야 될 부분은 이 파면은 파면대로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고 다만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수사라든지 아니면 뭐 공수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검찰이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서 분석에 들어갔는데 이 휴대폰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 교체된 아이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제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이 확보한 이 김 여사의 휴대전화는 개통한 지 약 2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신형 아이폰이었습니다. 이 김 여사는 지난달 4일에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에 이 기기를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상 이번에 압수한 이 아이폰으로 사실상 이 혐의를 밝히는 데는 좀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혐의를 보면 이 전 씨와 그러니까 건진법사인 전 씨와 김 여사가 금품 전달 시점이 2022년 4월에서 8월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이 당시에 정보가 들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사실상 증거로서의 별 의미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이 되고요. 또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데요. 이 영장을 통해서 압수수색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핸드폰 자체에 대해서만 포함이 되지 비밀번호 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김 여사가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협조하지 않는 이상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포렌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암호를 해제한다라든지 이런 방식이 아닌 이상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사무실에서 확보한 휴대전화도 음악 재생 용도로 사용했던 공기계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번 압수수색에서 사실상 좀 검찰 입장에서 유의미한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해서 밝히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건진법사와 연락한 정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밝히려고 압수수색을 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진법사와 금품 전달 시점이 사실은 2022년에서 2022년 4월에서 8월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모두 핸드폰 두 개 모두 최근에 개통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대한 정보는 전혀 들어있지 않을 거라서 사실상 유의미한 물증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할 물품 100여 종이 포함됐는데 그중에서는 좀 관심을 모았던 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명품 가방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확보를 못한 걸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 알선수재라든지 이런 뭔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가 물증, 그 해당 주고받은 예. 물건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건진법사와 김 여사 사이에서 주고받은 연락 정황 아니면 만났던 정황 이걸 토대로 사실은 입증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도 사실상 유의미한 증거로는 사용될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나갈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